카라칼라, 로마의 폭군, 그 빛나는 업적과 어두운 그림자. 루키우스 바시아누스. 우리가 흔히 카라칼라로 알고 있는 로마 제국의 21대 황제는 AD 188년 4월 4일 현재 프랑스 리옹에서 세베루스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 군사 원정에 참여하며 리더십과 군사적 역량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동생 게타와의 불화는 그의 삶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AD 211년 세베루스 황제가 죽은 후 카라칼라는 동생 게타와 함께 공동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그러나 두 형제는 권력을 두고 끊임없이 갈등했고 결국 카라칼라는 AD 212년 게타를 살해하고 단독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잔혹성과 야심을 드러내는 동시에 로마 제국의 정치적 불안을 심화시켰습니다. 카라칼라는 로마 제국의 통합과 안정을 위해 다양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AD 212년 안토니누스 칙령을 발표하여 로마 제국 내 모든 자유민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의 통합을 강화하고 세수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그는 군사력 강화를 위해 군인들의 봉급을 인상하고 대규모 목욕탕 건설 등 공공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카라칼라는 야심찬 개혁가였지만 동시에 잔혹하고 무자비한 폭군이었습니다. 그는 정적들을 숙청하고 반대파를 탄압했습니다. 특히 알렉산드리아 학살 사건은 그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시민들이 자신을 조롱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카라칼라는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고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원로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군대를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그는 군인들의 봉급을 인상하고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등 군사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의 통치 방식은 로마 제국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사회 불안을 야기했습니다. 카라칼라는 AD 217년 파르티아 원정 중 근위대장 마크리누스의 음모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로마 제국의 혼란을 가중시켰고 세베루스 왕조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카라칼라는 로마 역사에서 복잡하고 다면적인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는 야심찬 개혁가였지만 동시에 잔혹한 폭군이었습니다. 카라칼라의 폭정과 잔혹 행위는 그의 정신 상태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그가 편집증적인 성격 장애를 앓았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의 통치는 로마 제국의 통합과 안정에 기여했지만 동시에 그의 폭정은 로마 제국의 쇠퇴를 가속화했습니다. 로마의 폭군, 카라칼라 황제. 카라칼라는 198년부터 211년에는 아버지인 세베루스와 공동으로 통치하다가 211년부터 217년 암살당하기까지는 단독으로 통치했다. 주요 업적으로는 로마에 거대한 목욕탕을 짓고 212년 로마 제국의 모든 자유민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는 칙령을 발표한 것을 들 수 있다. 종종 로마사에서 가장 잔인한 폭군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힌다. 세베루스 황제는 죽기 직전 두 아들에게 서로를 아껴주고 형제답게 지내달라고 간절히 애원했다. 그러나 늘 적대적이었던 이 형제는 서로를 죽일 궁리밖에 하지 않았다. 황제는 두 아들에게 공평하게 공동왕위를 물려주었다. 이제 두 아들은 나란히 로마를 통치해야 했다. 두 왕자는 아버지가 안치된 에보라쿰에서 서로를 위해주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암살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둘 중 한 사람만이 살아남아 로마를 지배해야 했다. 바시아누스는 틈만 나면 게타를 암살하려고 했다. 그러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못한 탓에 실패하고 말았다. 두 황제는 결국 나란히 로마에서 살아야 했다. 거대한 황궁은 정확히 반쪽으로 나뉘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모든 공간은 폐쇄되었다. 궁의 반대편 쪽으로 향하는 모든 문과 복도에는 바리케이드가 세워졌고 보초가 따로 그곳을 지켰다. 서로를 끔찍하게 증오했던 두 형제는 어머니가 계실 때 또는 공식 행사가 있을 때만 한자리에 같이 있었다. 모든 화해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협상도 타협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바시아누스는 자신의 아우를 쉽게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게타는 24시간 호위병들의 보호를 받았다. 212년 2월 위 어느 날이었다. 바시아누스는 어머니 율리아 돕나를 찾아가서 게타와 화해하고 싶다며 아우를 불러달라고 청했다. 바시아누스는 형으로서 동생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만은 게타가 형의 말을 믿었다. 그는 호위병을 물러나게 하고 혼자 어머니에게 갔다. 그러나 이것은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게타를 향해 매복하고 있던 군대가 칼을 뽑고 방 안으로 쳐들어왔다. 게타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목에 매달리며 어머니, 절 죽이려고 해요 라고 울부짖었다. 율리아 돕나는 놀라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들을 품에 안고 보호해주려고 했다. 그러나 암살부대는 그대로 공격을 가했고 율리아 돕나까지 팔에 상처를 입혔다. 게타는 어머니의 무릎에 안긴 채 쓰러져 죽었다. 율리아 돕나의 옷은 아들의 피로 물들었다. 바시아누스는 이제 아기로 가득 찬 위선적인 폭군의 모습을 닮아가는 동시에 점점 더 공포와 미신, 마법에 심취했다. 바시아누스는 누군가에게 쫓기는 자처럼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모든 사람에 비해 나를 죽이려고 해요 라고 속삭였다. 또 가는 곳마다 자신이 큰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약속했다. 나의 모든 재산은 곧 너희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들과 함께 죽을 것이라는 약속도 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황제는 또다시 사람들을 재판하고 그들을 참수하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그는 로마의 황제로서 전례가 없을 만큼 무자비한 사륙을 자행했다. 그리고 언제나 게타를 부실로 삼았다. 게타의 시종과 군인, 그를 지지했던 지인들이라는 이유만으로 2만 명의 사람들이 처형되었다.
게타가 살았던 황궁 쪽에서 발견된 사람은 즉시 처형되었다. 게타라는 이름은 더 이상 언급되어서는 안 되는 금기어가 되었다. 바시아누스는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어 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마다 새로운 의상을 입곤 했다. 그는 많은 군사들을 끌고 다니며 엄청난 비용을 썼다. 그는 정도와 한계를 몰랐다. 군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지급했던지 나중에는 아버지 세베루스가 그랬던 것처럼 돈의 가치를 하락시켜야 했다. 세베루스 황제가 물려준 국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닥났고 국가는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212년 로마는 속주에 사는 모든 자유민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하는 유명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자금난에서 탈출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이었다. 로마는 드디어 법적으로 통일된 제국이 되었다. 이미 로마 시민의 상속세를 인상한 상태였기 때문에 시민권자의 수가 확대되면서 국가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황제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보냈다. 그가 머무는 곳마다 고급 호텔과 원형극장 및 경기장들이 들어섰다. 그러나 황제가 자신을 위해 지어놓은 건물이나 극장에 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은 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일이다 라고 수군거렸다. 황제가 떠나면 호텔과 극장, 경기장을 다시 허물어야 했다. 황제는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증오의 대상이었다. 뛰어난 인재들은 대개 죽여버렸지만 그렇지 않은 인재들에게도 기후가 나빠서 살 수 없는 곳으로 파견되는 명예로운 일을 명했다. 이런 식으로 황제는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을 제거했다. 결국 많은 인재들이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지구에 어디에선가 죽어나갔다. 여태까지 봉변을 피한 사람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거리에 나앉았다. 게타가 살해된 지 1년이 지난 213년, 황제는 로마를 떠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명령으로 지어진 거대한 크기의 목욕탕이 완공되는 것도 보지 못했다. 지금도 카라칼라 욕장은 고대 로마 시대의 가장 큰 규모의 유적으로 남아있다. 황제는 임기의 마지막 4년 동안 로마의 여러 속주들을 돌아보았다. 213년에는 지금의 스위스 국경을 넘어 마인 강변에 있던 게르마니아를 무찔렀다. 214년 봄, 도나우 강변에 도달한 황제는 트라키아를 지나 마케도니아까지 진격했다. 황제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자신이 추구할 모델로 삼고 자기를 제2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라고 생각했다. 황제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사용했다는 잔으로 음료수를 마셨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사용했던 무기들을 그대로 사용했다. 로마 군대의 진영과 로마 전역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조각상이 세워졌다. 바시아누스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고향인 마케도니아 출신만으로 구성된 1만 6천 명 규모의 팔랑크스를 조직하기도 했다. 알렉산드로스 군단이라고 불린 이 한 개 사단 규모의 부대는 알렉산드로스 대왕 때의 군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무장을 했다. 이를 위해 스파르타인들도 투입되었다. 215년 5월, 황제는 어머니와 함께 안티오키아에 입성했다. 황제는 끔찍한 망상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살해당한 영혼들은 황제를 따라다녔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도 어디에선가 나타나 그에게 경고했다. 황제는 한동안 의식을 잃은 상태로 지냈다. 다시 전쟁터에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숭배하는 영웅이 건설한 나일 강변의 열정적인 도시는 황제를 나약함으로부터 다시 일으켰다. 바시아누스는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이 황제가 친형제인 게타를 살해했다고 수군거리면서 그를 비난하고 욕설을 퍼붓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를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교활한 황제는 알렉산드리아의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모조리 죽여버렸다. 시내의 모든 거리와 심지어 가정집의 지붕에까지 군사들을 배치하고 도시의 출입을 통제한 후 수천 명의 사람들을 처형했다. 군인들의 칼에 걸려든 사람은 친구든 적이든 결코 목숨을 건지지 못했다. 알렉산드리아는 매우 큰 도시인데다 밤낮 없이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누가 죽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라고 카시우스 디오는 설명한다. 황제는 덥거나 추워서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해지면 참지 못했다. 그래서 무거운 갑옷 대신 갑옷처럼 생긴 가벼운 옷을 입었다. 이렇게 하면 육중한 갑옷을 입지 않고도 암살자들로부터 안전하리라 생각했다. 이 가짜 갑옷 위에는 붉은색 외투를 입었다. 이 옷은 보통 로마인들의 외투처럼 하나의 천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천조각을 이어 발꿈치까지 오게 한 긴 외투였다. 이것은 아마도 역사상 최고의 현대식 코트였을 것이다. 카라칼로스라는 이 옷의 이름에서 황제의 이름 카라칼라가 만들어졌다. 황제의 군인들 역시 같은 형태의 외투를 입어야만 했다. 카라칼라는 아내 플라우틸라를 이미 오래전에 죽였다. 황제의 어머니 율리아 돔나는 로마와 고향 안티오키아에서 지혜롭게 로마의 국정을 도맡고 있었다. 카라칼라는 어머니의 충고를 한 번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황제의 급하고 격렬한 성격 때문에 율리아 역시 조심스러웠다. 율리아는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지역과 서신을 교환했고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문서를 작성했다. 고위 관리들을 맞이하는 것 역시 율리아의 임무였다. 그녀는 시간을 내 철학에 몰입하기도 했다. 살인과 횡포의 희열을 느끼고 국정 운영과 책무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에 익숙해진 황제는 결국 파국을 맞았다. 세라피스라는 이집트 예언가는 마크리누스가 곧 로마의 주인이 될 거라고 점쳤다. 이 사실을 적은 서신이 안티오키아에 있던 황제에게 전달되었다. 그러나 황제는 마차 경주를 관람하는데 정신이 8년을 그렇듯이 서신을 읽어보지도 않고 로마에서 황제의 임무를 대신하던 마크리누스에게 보냈다. 마크리누스는 운명적인 서신을 읽고 즉시 움직였다. 그는 황제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여 불만이 많은 군인을 택하여 황제 암살을 명했다. 카라칼라는 지금의 터키 동남부에 있는 카르아이, 즉 지금의 하란으로 성지순례를 하던 중이었다. 황제는 과거 성서 속 인물이 걸었던 길을 따라 달의 신전으로 향했다. 그는 높은 급여에 익숙해져서 만족을 모르게 된 자신의 군사들이 더 이상 신뢰할 만한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과 그들이 황제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소규모의 기병대가 긴 코트를 입은 황제를 수행했다. 카라칼라는 따라오던 일행을 서게한 다음 큰 길가에 있는 덤불숲으로 갔다. 마크리누스의 명을 받은 마르티알리스라는 이름의 병사는 황제에게 다가가 그의 심장을 칼로 찔렀다. 황제를 호위하던 스키타이의 궁수가 즉각 이 암살자를 죽였다. 이번에는 율리아 돔나가 올 차례였다. 그녀는 두 아들을 모두 잃었고 황후의 자리마저 상실했다. 슬픔과 좌절을 견디지 못한 율리아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